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배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참나 진짜 아주.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아, 볼 일? 야, 그래도 급하진 않은 모양이네. 사이다는 다 사갖고 왔네. 살 건 다 사갖고. 참.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야, 고생이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초순에 테스트는 한번 할 거예요. 문제는 20문제를 추려놨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학원으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학원으로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한번 모였을 때 쫙 인원을 봤을 때 그죠? 네? 20문제예요. 네. 시간은 20분 드립니다. 20분. 네. 그리고 별도의 해설은 없는데 답하고 간단하게 해설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찰칵해서 가시든가 아니면 한 분씩 받아서 가시든가 채점은 바로 되실 거예요. 그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대신에 협조해 주실 거는 답안지는 꼭 내셔야 된다는 거. 답안지는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둘은 써야 돼요. 네? 둘은 쓰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기본 여기 인원 기준 했을 때 한두 사람이라도 빠지면 미룰 거예요. 시험을.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면은 그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늦게 보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보완을. 그죠? 김총광 오자마자 여친에게 보고하는 거야? 왔다고? 야 진짜. 그래. 자, 몇 페이지 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64? 65쪽입니다. 그래 참. 아이고. 야, 단원을 끝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잘라서 끊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새로운 단원을 앞에 놓고. 자, 여기는 별표예요. 별표.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이 중에서도 직접 개입하고요. 간접 개입에 관한 부분은 요거는 꾸준히 활용을 해요. 그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요. 시장기구에 참여해서 토지시장에서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지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대부분 뭐가 들어간다고 그러냐면 공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먼저 보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네,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그게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공을 빼고 그냥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영개발이라든가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요. 주로 각종 세금하고요. 또는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금융제도 있죠. 이런 거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요. 1번 지문에 각종 부담금 제도 있죠. 이거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틀리겠죠. 네, 이렇게 답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있죠. 직접 개입이다. 틀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한 거예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구별만 할 수 있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이용 규제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요. 시장에서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수단이 뭐 있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예,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 65페이지에 토지은행제도라고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시장에 직접 개입 수단 해갖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정책이 있냐면 토지 정책이 있는데요. 토지 정책이라는 거는 토지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토지 시장 안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겠어요? 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기 힘든 이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이 외부 효과의 문제의 조정과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토지는 공공재로 인식하고요.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이 정책 수단이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정책을 가게 되면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지구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 수단이 뭐겠어요? 그게 토지은행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 수단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장의 개입 수단으로서 토지은행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다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일단 별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니까.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요.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행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이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제거 및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예요. 그죠? 그런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 있죠. 예, 그건 요즘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있죠. 예,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기초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단기와 장기 효과가 거의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시험 교과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여과를 가더라도 단기, 장기가 있고요. 정책 안에서도 보게 되면 단기, 장기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대료 규제 정도에서만 단기, 장기 효과를 물어보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효과는 지금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지구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주로 인용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학개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죠.
법령상에서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공법에서는 절대로 이거를 답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왜? 답으로 유도하기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2차를 공부하지 않고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개론상에서 이걸 취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주거지역은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전용은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져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고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1종하고 2종하고 3종까지 있어요. 저층, 중층, 고층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층수에 대한 이 높이를 제한한 거라고요. 이거를 바꿔서 낸 거라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었다고요. 이 중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게 얘 답으로 유도했고 얘 답으로 유도했던 거예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갖고 틀리게 출제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을 나누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목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내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또 답으로도 또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도 어디서 배워요? 이것도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법적인 관련된 용어를 갖다가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뭐 아직 5월이니까 1차를 포기하거나 2차를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으나 그렇죠? 7월이 되면은 여실히 드러난다고요. 예? 7월이 되면 나오는 인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지역지구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할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부의 의비효과를 제거 또는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이건 꾸준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법적인 용어로 나오는 것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부수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를 이제 시행을 할 때 나타나는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라고 있죠. 거기 67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렇죠? 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역지구제 하나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이거라고요. 개발권 양도제 있죠?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요. 이거죠.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를?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죠? 근데 개발권 양도제는요. 이게 초기는 도심지에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남쪽에 경주 지역이 있죠. 경주. 경주는 이게 천년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요. 그러면 경주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죠. 그러면 경주 지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존하는 지역으로. 그다음에 길 건너 여기는 개발, 여기는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은 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뭐를 있겠어요?
여기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 보상 해줘야 안 해줘요? 금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요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뭐를 발급해줘요? 예,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다가 뭐 할 수 있도록 예,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지역에서는 상부 공간을 자유롭게 개발해야지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규제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고도 이상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이상 고도를 건축을 하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정한 고도 이상을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요걸 사들이면 돼요. 사들이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이익으로 이 사람들이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얘가 문제점도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를. 그죠? 얘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난개발이라든가 과밀개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만 취급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개발권 양도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이 있죠. 이거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하면 돼요. 여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줘요. 이게. 그래서 요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부분은 뭐하고 연계해서 지역지구제하고 연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68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형평성에 대한 보완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65페이지에 가면 토지은행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수단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토지은행제도예요. 그러니까 요 토지은행제도라는 거는 공공토지 비축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야,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물어봐요. 박스로 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오 이렇게도 출제를 해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스 안에 줄 때 토지 비축제도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개발권 양도제 안 하고 있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나 정책에 관한 부분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간단하게 답으로 유도하는데 제목만 알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제목만 알면. 지금 복잡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보니까 그 20문제 출제한 거에서 문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수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그렇게 여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있다가 물어봐서 진실을 확인해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일찍 와서. 에? 어디 도서관 간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도서관 가야 그게 되겠냐고. 집중도 안 되는데. 예? 나중에 놀아도 학원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그죠? 에? 시험이 임박하고 막 그랬을 때 아니 선생님 뭔가 추가로 전달해 줄 게 필요성이 있는데 그죠? 종강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종강을 하면.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후에 시간 있으면 와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이거 거의 종강하지 않았나? 3, 4시에? 참 말은 무슨 3, 4시 진짜
이직 나서 공부 좀 해. 이직 나서 너 떨어지면 나중에 여친은 어떻게 볼 거야? 어? 아마 그 여친 집에서도 알고 있을 걸. 어? 아 지금 진짜 내가 진짜 쓰러진다 쓰러져 진짜. 아 요즘 진짜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짜. 네?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확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몇 분이 좀 합격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 매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 뭐 어쨌든 또 해봐야죠. 자, 토지은행 제도라는 것은요. 미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토지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 토지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네, 대처역에서 미리 사서 비축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뭐겠어요? 일단 그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누가 사서 비축하겠어요? 정부가. 정부가 사서 비축하면은 이게 효율적이고도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공용지를 갖다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한 해만 우리나라 정부가 풀어야 될 토지 보상비만 한 90조 정도 된대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전국에다가 이렇게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을 해놨으면 지금 그 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옛날에 60년대 강남 땅값이 해서 뭐 평당 100원에 불화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지금 돈의 가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 그때는 역시 그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뛰어나야지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일단 단점은 또 뭐겠어요? 단점은 일단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들어가요? 비용에 따른 부담 문제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관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이게 관리를 할 때는요. 공공 자유보유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고요. 공공 임대 보유 형태로도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 자유보유 형태라는 건요.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포장마찬 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공공 임대 보유 제도가 조금 더 나아요. 공공이 이 택지를 조성을 해서 민간에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러니까 민간이 일단 시설을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죠. 나중에 이제 기한이 끝나게 되면 토지는 다시 정부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관리의 문제라는 게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은행 이 계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외에는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축한 토지 있죠. 예, 비축 토지는 이 계정을 통해서 어디에서만 관리한다.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예,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여기는 토지를 미리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토지 선매제도 있죠. 배우셨죠? 에? 토지 선매제도. 이게 갑의 소유의 땅이에요.
정부는 이 땅을 사서 비축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서 비축해야 될 것 같으면 정부가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매수하려는 제도를 무슨 제도? 토지 선매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 선매 제도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토지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토지 수용 방식이 무슨 개발 방식이에요? 공영 개발 방식이죠. 공영 개발했을 때 토지 수용은 이건 강제 수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커요. 근데 여기는 협의 매수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으면 정부는 이 토지를 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의 매수인데 이걸 만약에 강제 수용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용어를 여기에 붙여서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그리고 지난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그건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쓴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아까 여기 이렇게 보존과 개발이 있죠. 예, 보존과 개발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충돌하게 되면은 양쪽의 의견이 대립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요. 이 토지는 개발하는 게 난지 아니면 보존하는 것이 난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예요. 그거를 통해서 조정하는 제도를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시험상에서 썼던 용어는 계속 써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관련된 제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기 오후에 그 기출문제 했던 분들은 그거 할 때 얘기했다고요. 그거. 에? 기억 안 나죠? 기출문제집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걔 살아는 있나요? 기출문제집 그때 봤던 거? 아,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고? 기출문제는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은. 기출문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는 건데, 암시하는 건데. 왜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4월에서 5월에 걸쳐가지고 기출문제 관련된 강좌를 열겠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강의가 그때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시간이 되셨던 분들은 다 들었던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죠? 괜찮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자료 주면서 대비를 시키는 거니까 그죠? 제가 매주 별주로 자료 주잖아요. 에? 아니 그럼 자료 줄 때 아무 문제나 집어넣어서 주겠냐고요. 에? 최소한 그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답하고 해설 달아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로 뭐라도 해야 돼요. 아, 복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료 안 준 주가 없잖아요. 1월 달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럼 자료를 수집만 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봐야지. 에? 봐야지. 에? 참 갈 길은 멀고 그죠?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서 또 해결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느리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정적이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막 돌아가는 시점이 되면은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게 이제 9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기본 문제집 하죠. 예, 문제집 풀고 나면 9월 달에 뭐 하냐면 동영 모의고사를 해요. 40문제짜리. 예, 그러니까 4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저희가 그거를 풀이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40문제 안에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범위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4번 돌면은 전체 범위를 4번 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과정이 돌아가게 되면 조금씩 용어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주 봐야 돼요. 왕도가 따로 없어요. 지금은.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다시 한번 자꾸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귀가 이제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그죠? 그게 빨리 돼야 2차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1차가 빨리 돼야. 그렇잖아요. 설마 뭐 다음 월드컵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월드컵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더 있어야 돼요. 작년에 월드컵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69페이지 가시면 하단 참고란에 토지 공개념이라고 있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헨리 조지라고 하는 학자가 붙인 명칭이에요. 토지 공개념은 어디에 바탕을 둔 거겠어요? 토지 국유화와 토지 사유화가 있으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어디에? 야, 이거 문제 나오면 틀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뭔 국유화예요? 국유화는 국유 아니라니까 이거.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국유화라는 거는 그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제도가 토지 국유화인 거예요. 국유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뭐가 인정이 돼요? 사유화가 인정이 되죠. 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토지 공개념의 사고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고, 그죠?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는 개인이 택지를 200평 이상은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요. 200평 이상을 만약에 초과해서 소유하게 되면 여기서 앞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했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 다음에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실현되거나 발생되는 시점에서 과세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익을 발생할 거라고 간주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이래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낸 거예요. 냈는데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기구, 정치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 제청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한 10년을 끌은 거예요. 끌었다가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98년, 99년에 얘네들이 위헌 판정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제도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2번인가 3번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해달라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니까는 저게 토지 국유화의 기초 이름 틀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토지 국유화라는 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고요. 모든 이 자산은 다 정부가 국가 소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토지 사유화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토지가 원래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공공성의 기초를 두고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개인 소유의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게 토지 공개념의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이 다 규제 아니에요, 규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문제에서 이거 토지 국유화의 기초를 둔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겠는데요. 나오면.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용어를 하나 아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실수와 착각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점수가 여러 개 있으면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력이 없잖아요. 이게 시험장에서 한 80점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뭐 4-5개 실수해도 관계가 없어요. 6점을 항상 넘어가니까. 근데 6점 경기에 있을 때 한두 개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주택 정책 안에서는요, 일단은 얘는 기본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은. 그죠?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요, 정치적인 어떤 측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것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자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임대료 규제하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 여기는 감소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가지고도 답으로 유도를 해요. 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공공주택 있죠? 에? 공공주택. 요즘은 이 공공주택은 법령에 기초해서 내는 거예요. 법령에. 그러면 이 공공주택이라는 것도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부분은.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에 민간 임대사업자의 업무 범위 있죠. 이거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11조에.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준 거예요. 대출 알선의 업무는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자,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더 문제를 주냐면요, 정부가 만약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임대료가 뭐 하겠어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진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뭐 이런 내용 정도로 출제를 했어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자, 이거 해봤죠?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있죠. 네.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은.
아니 이게 더 크게 하락할 거고 이게 덜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탄력적인데. 아 이게 지금 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만 요렇게 표현만 요렇게 바꿔준 거라고요. 야 임대주택의 공급이 뭐한 거예요? 증가했고 임대료 탄력성이 크다는 게 탄력적인데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이렇게 규제했죠. 네, 이 효과는 이 공급이 뭐가 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공급이 뭐가 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단계는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괜찮아요. 지금 막 얘기하면서 이래저래 선생님 복잡한 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거. 그죠? 에? 그러니까 이게 자주 안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표정 관리 좀 하다가 그죠? 집으로 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등장하면은 다시 책을 펼치면은 깔끔하죠. 또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표정 관리 좀 하다가 다시 또 집에 갔다가 그러다 갑자기 야 오늘 100일 남았는데 오늘 그래도 회식 한번 해야지 그러면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죠. 조만간 100일이라 얘기죠. 어? 김종광은 참석하겠네. 100일쯤 먹을 때. 어? 공부는 야 100일쯤 먹을 때가 뭐 수업 시간에 하니 끝나고 하는 건데 아이고, 복습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복습을 얼마나 하냐 복습을 주말에? 아니 네가 무슨 로봇이야? 일주일 동안 이게 기억이 돼?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기억이 나냐? 야 이틀을 넘기면 안 돼. 이틀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발생하고요. 단기 있죠. 단기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을 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는 임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다시 올리고 싶겠죠. 근데 단계는 올릴 수가 없죠. 왜 올릴 수가 없겠어요? 왜 올릴 수가 없겠어요? 단계는. 얘가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임대료 통제를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고요. 임대차 계약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통상 2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내가 50만 원 덜 받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고요. 위약금 주고 이주비 주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생각하겠어요? 2년만 참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임대료 규제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소득인데 이게 저소득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100만 원의 소득을 임대업자가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의 소득만 갖고 나머지 50만 원은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가 규제에서 낮아졌죠. 낮아졌더라도 수요는 폭발적으로 못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는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크지 않다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정부가 이거 2억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통제했다고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김총광 만약에 이거 2억 해주면 바로 전세 집 얻을 수 있어? 못 얻는다고요. 뭐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는 이제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단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초과 수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뭐를?
장기의 변화를 물어봐요. 그러면 장기는 수요는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장기가 되면. 에?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경제할 때 배웠잖아요. 단기에 공급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공급. 수요는요? 아니, 그냥 지금 여기 수요 있고 공급이 있죠? 아니, 이게 똑같다니까요, 이거. 어? 단기는 얘 움직여 왜 별로 못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장기가 되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으로 바뀐다고요. 여기 기울기가 완만해지잖아요, 둘 다. 그죠? 완만해지게 되면 여기 이제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통제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임차자들도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으로부터 독립하거나 분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싼 임대료 받아갖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이게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여기 강의할 때마다 항상 4가지 적어드려요. 몇 가지? 4가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문으로 돌아가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공급이 증가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사이에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슨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성적인 거래.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 그랬죠.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틀리게 줄 때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틀리게 준다고 우리가 기출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에 관한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시면 여기 정책까지 왔을 때도 힘들어요. 에? 이게 여기 있는 요 임대료 규제 있죠? 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그게 최고 가격제예요. 그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균형 배웠죠? 네, 이 균형에서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왜 수요 공급에 관한 균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지금 균형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지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가 조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상에서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금 적어드리고 있다고요. 같은 내용으로. 에? 자, 그럴 때 이 여기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규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150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150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임차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깨고 나올 일이 없잖아요. 나와서 새로 얻으면 비싼 임대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대로 있으면 공급도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다고요. 조용하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 그래서 그거는 70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임대료 규제라고 돼 있죠. 예, 거기 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요. 자, 거기를 정리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